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피격 사망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선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0월 6일 긴급 현안 질문 실시를 고수해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규탄 결의안에 알맹이가 빠져 현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외통위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 북한 개별 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결의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야당이 북한의 책임자 처벌과 사과가 우선이라고 맞서 안건 조정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이 전국의 블랙홀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당의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들어봅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과 함께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른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6일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희생자에게 해도의 뜻을 표하고 국민께도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는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서 북측에 군사통신선부터 재가동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 피격 사건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분단 상황이라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남북 간 대화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데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길 바라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는 데서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대화가 어렵다면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 복구해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남북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북측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이고 피격된 공무원의 시신수색은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사고 후 48시간 동안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고 지난 25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도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을 규탄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이 여야 이견으로 결국 불발됐습니다. 당연히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무산됐는데요. 여야는 서로에게 불발 책임을 돌렸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비무장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규탄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을 놓고 여야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전부터 비공개 회동을 통해 결의안 세부 내용 등을 조율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의안 협의를 거부하고 긴급 현안 질문을 다시 제안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일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는 국민의힘의 거부로 무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국민의힘이 요구한 시신을 불태웠다 등의 문구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결의안은 북한의 만행을 지적하는 어떤 단어도 들어있지 않다며 북한을 규탄할 의지는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북한이 불태웠다라는 등의 북한의 구체적인 만행에 관한 그 어떤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 채택과 함께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한 긴급 현안 질문을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방위와 외통위 등 상임위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히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물밑 접촉 등을 통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긴급 현안 질문이 정쟁용이라는 시각이 강한 민주당과 정부를 상대로 책임 소재 등을 따져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 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이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은 법안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결의안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 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상정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해당 결의안들을 상정하고 이후 절차대로 법안 소위를 통해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논의한 뒤 적절하지 않으면 결의안 채택을 보류하면 된다는 겁니다. 절차대로 이걸 심의하자라는 겁니다. 그 심의의 범위 내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처리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처리하느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당에선 조속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때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번에 이 불행한 사태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반면 야당은 우리 국민이 북한 해상에서 총에 맞고 불태워진 일이 며칠 지나지 않았다면서 모든 일에 때와 절차가 있는 만큼 종전선언 결의안 등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무원 피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남북 공동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북측으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끓어오르는 국민들의 분노나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치 망각하는 듯한 좀 성급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당은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발견하고 총격을 가하기 전까지 6시간 동안 우리 군과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질책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6시간 동안 붙잡혀 있다가 총살되고 불에 태워졌는데 아무런 대책과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그거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그 첩보에 근거해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절차를 밟아 들어가고 저희는 굉장히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시작하고. 여야 간 논쟁 끝에 두 결의안은 야당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심의할 수 있어 이 기간에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여야가 한치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하는데 바로 국정감사장에 부를 증인 채택 문제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특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 법사위, 국방위 증인 채택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 채택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른바 추미애 국감을 예고한 법사위와 국방위, 국민의힘에서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을 증인 명단에 대거 올려놓으면서 여야 협상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아들 서모 씨를 포함해 당시 함께 근무했던 군 간부와 카투사 병사 등을, 국방위에서는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당직 사병 현모 씨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체크하는 것 또한 국회의 소임이고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이런 사건들의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그 정치적인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는 문자로 포털 외압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른 과방위 국감. 국민의힘이 요구한 네이버, 카카오 측 증인 채택 문제는 일단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포털의 여러 가지 어떤 행태로 인해서 여론이 조작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면서
민간인 혹은 기업을 때로는 옥죄고 하는 수단으로 많이 좀 작용을 했던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합감사 증인 신청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국민의힘은 양대 포털사 대표의 증인 채택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외통위에서는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 외교관을 국감장으로 불러들이자는 국민의힘 요구에 민주당은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다며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국감 직전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운영위와 국방위, 외통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증인 채택 문제가 거듭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 김동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내일 모레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추석 연휴 끝나고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될 텐데요. 김동길 기자. 네. 역시 국감에서는 지금 이제 야당의 이제 공세를 펼치는 그런 무대인데 증인 채택 문제가 항상 쟁점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정감사 때마다 여야의 줄다리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증인 채택 문제인데요. 정부를 감사하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공세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증인을 신청하게 되고요. 여당은 이제 이를 막기 위해서 방어막을 칩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기국회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추 장관 아들 의혹으로 시작해서 끝이 났었죠. 그랬죠. 예. 그런데 국감을 앞두고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제 특혜 휴가 의혹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혐의 없음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등을 정조준하고요.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국회로 부르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조금 전 이제 앞에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서 증인 채택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이 돼서 증인 채택이 안 된다 하면 법사위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번 사건을 서울 동부지검에서 맡았었는데요. 조사를 계속 미루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고 또 이제 청와대에서 수사를 촉구하면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이제 불기소 처분으로 나와서 야당의 그야말로 파상 공세가 예상이 됩니다. 불기소 이후에 오히려 야당의 공세가 강화될 걸로 전망하시네요? 네.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외통위는 화상 국감으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그 외통위는 재외 공간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현지 국감을 실시해 왔었는데요. 이랬던 이제 기존 관행을 깨고 전격적으로 이제 화상 국감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외통위가 1995년 14대 국회 당시 외부통일위원회로부터 해외 공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온 이래 최초입니다. 당초 외통위는 대부분 대사관으로 화상으로 국감을 실시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대사관은 대사를 이제 국회에 부르기로 논의가 됐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국회에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미국 대선도 있고요. 일본 총리 교체도 있었고 중국 공산당 대회 등 이 4대 강국 정치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국가별 방역 수칙에 따라 자가격리 등 최대 3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 외교 공백은 이제 부담스럽다는 외교부와 여당 일각의 주장을 야당이 받아들인 건데요. 예. 오늘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김영호 이제 외통위 간사가 야당의 협조에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외통위 쪽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번에 국감이 좀 축소되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대부분이 현장보다는 그 현장에 있는 기관보다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늘 이제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주목이 되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 눈에 띄는 증인 또는 참고인 누가 있나요? 네, 가장 화제로 떠오른 인물은 백종원 코리안 더본 코리아 대표와 또 EBS 인기 캐릭터죠. 그 팽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 대표는 전에도 한번 나와가지고 좀 주목받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산자위 국감 때도 나왔었죠. 예. 그 농해수위가 농수산물을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듣기 위해서 백 대표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참고인 자격인데요. 백 대표는 아까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지난 2018년 산자중기 국감 때도 비슷한 이유로 국회에 불려왔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오면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당시 백 대표가 왔을 때 지역 골목 상권 살리기 정책 등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좀 이례적이었던 좀 훈훈했던 기억도 좀 있습니다. 약간 역공을 하게 됐었죠, 백 대표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제안들을 좀 많이 했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팽수는 과방위에서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팽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요구한 참고인인데요. 왜 갑자기 이제 팽수가 국정감사에
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유는요, 이 펭수가 EBS 캐릭터인데 EBS 캐릭터 출연자의 처우가 공평한지 확인을 하고 또 적절한 출연료를 받고 있는지 또 공정한 수익 배분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입니다. 네. 이 펭수 캐릭터 연기자가 아직까지 얼굴이 공개되지 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펭수가 국감장 출입을 위해 캐릭터를 탈을 이제 벗을지도 관심이 갔었는데요. 펭수를 국회로 부르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황보승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관심 받고 싶어서나 펭수를 괴롭히고자 함이 절대 아니다. 뭐 이런 글을 남겼는데 펭수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펭수가 국회에 오는 건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출석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네. 크네요. 네, 아주 크다고 봐야죠. 예. 이 밖에 기재위에서는 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국세청 국감 증인으로 불러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따져 묻겠다는 게 이유인데요. 아직 채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1대 이제 첫 번째 국감입니다. 어떤 증인 참고인들이 출석할지도 관심이 가는 게 아직 사실상 아주 관심이 가는 건데요. 국정감사는 이제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권한인데요.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좀 우리가 챙겨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하신 대로 21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인데요. 마침 또 코로나19 상황하고 맞물려 있어서 조금 위축될 분위기긴 한데 그러다 가장 중요한 국회 역할이기 때문에 역시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은 스웨덴 국회의장 초청으로 현재 스웨덴을 공식 방문 중인데요.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와 또 입양인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교 이후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처음 스웨덴을 공식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스웨덴 동포 대표, 입양인 대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 의장은 먼저 작년 수교 60주년을 맞은 스웨덴과 교류 협력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국민 의지가 뒷받침되며 국제사회의 지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스웨덴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끄는 문제에 관해서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박 의장은 스웨덴 동포와 입양인들도 격려했습니다. 스웨덴 사회 각계각층에서 굳게 뿌리내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스웨덴 양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스웨덴이 가장 모범적인 화합을 다지는 우리 교민회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I consider myself as Swedish, but also Korean. So this is a very interesting part of my life. 박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 예방에 이어 내일은 안드레아스 롤롤리엔 국회의장 등을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 의장은 모레부터는 국회의장으로 5년 만에 독일을 방문해 독일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을 면담합니다. 국회방송 한두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윤리감찰단이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주택 보유 문제와 기타 비위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당 윤리감찰단의 새로운 요청을 공개적으로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비위 조사를 통해 민주당은 윤리적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의 실정을 꼼꼼히 지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보와 외교, 경제, 민생부터 코로나와 관련된 보건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은 어느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 소속 의원들이 대안까지 제대로 제시해 국민께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하는 정당이란 믿음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여야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북 영덕과 전남 구례 등 수해복구 지역을 방문해 민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전남 구례를 방문해 정부가 수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안다며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26일 경북 울진 영덕을 차례로 방문해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청주시 상당구에서 당선된 정 의원은 선거 과정의 회계 부정 혐의로 지난 8월 중순부터 검찰의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불응해왔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정 의원의 체포 여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됩니다. 강한학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28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 같다고 평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의 발언에 보수 야권은 우리 국민을 사살한 폭군을 치켜 세웠다며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고 여권에선 유 이사장다운 표현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전과 좀 다르다.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아.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 시스템에서는 그 권력자가 계몽군주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확 변한다. 청와대와 여권은 김정은 칭찬과 변호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친선을 들고 나와서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 시도한다면 국민의 더 큰 공분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부채질한 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도 요구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이 담겨 있는 그러한 사과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남북 평화라는 관점에서 다소나마 안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 속에서 나온 저는 용어 표현이라고 보는데. 유시민 이사장의 계몽군주 발언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연일 시끄러운 모습입니다. 먼저 여권에서는 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북한이 변화하길 기대하고 평화를 절대 깨서는 안 된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 체제에 대한 긍정이 아닌 한반도 평화를 생각한 안도의 표현임을 거듭 강조했고요. 야권에선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남북 관계를 더 중시하는 정부의 철학이 드러났다며 한심한 작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계몽군주는 계몽 사상가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정치를 추구하는 군주를 뜻합니다.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북한의 지도자를 계몽군주에 빗댄 해프닝, 우리 국민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권 주자들은 밥상머리 민심 잡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연휴 기간 내내 민생 현장 방문을 강화하는 한편 자신만의 색채를 드러낼 수 있는 차별화된 행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0%대 그룹으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낙연 대표는 연휴 기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생 탐방에 주력, 시민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넓혀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독서와 휴식 등으로 전국 구상 모드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귀향길을 포기한 국민들의 현실에 맞춰서 정서적인 공감대를 갖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한편 보수 야권 주자들은 무엇보다 지지율을 높이는 게 급선무인데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연휴 기간 저서의 막바지 집필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하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추석 연휴에 전국 각지에서 30만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연휴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국 구상과 함께 고향에 가지 못한 청년들과 마라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민심의 향방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마주하는 명절 밥상머리가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잠룡들의 존재감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향후 전국의 분수령은 물론 선거판도의 주요 분기점이 될 추석 밥상 민심. 여야 대권 잠룡들에 대한 민심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여야 오늘도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금 힘겨루게 들어간 모습인데요. 이번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앞 시위까지 나서면서 대여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상황 인식과 지금 요구는 무엇인지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서산 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에 그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6.1만 이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국민에게 송구하다. 물론 희생자에게도 정말 애도를 표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밝혔습니다. 두 가지를 다 담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께서 참 놀라셨고요. 특히 이번 피격 사건은 대한민국 공무원을 피격을 했잖아요. 예. 저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봐요. 또 특히 이 실종되셨던 분이 북한 쪽으로 떠밀려가서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공격한 것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이지요. 공무원이라고 했던 건 확인이 됐나요? 북한에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대한민국을 공격한 사건인데, 예. 이제 북한도 국제적인 고립으로부터 탈피를 해야 되고 비난이 커지니까 통지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보냈는데, 우리가 이걸 좀 잘 봐야 됩니다. 예. 어제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가지고 통지문을 보내놓고 바로 그 다음 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통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어제 조선중앙통신에 나왔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연 이게 북한이 진심을 담아서 예. 사과한 거냐? 사과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의 자존심을 세우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려면 예.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에 국가가 한 국민 한 분을 끝까지 지키고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예. 우리 국민이 테러를 당하든 아니면 어떠한 위해를 당했을 때 그 국가는 반드시 그 상대한테 예. 국가로서의 채통을 걸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용납 못한다라고는 분명한 메시지와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국민이 국가에 대해 충성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을 거고. 예.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없이 그냥 이게 뭉뚱그려서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하.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우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그 충성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의 사과에 대해서도 이어지는 후속 행동을 보면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우리 정부에 조금 더 단호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북 결의안 관련해서 처음에는 아주 이제 여야가 힘을 합해 채택할 것처럼 보였는데 조금 사과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오늘 논의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현안 질의하고 맞물려 가지고 타협이 안 되는 것처럼 했었는데 오늘은 결의안 자체를 두고도 조금 입장 차이가 있어서 무산된 것처럼 그 여야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이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하는 것도 여당이 먼저 제안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모든 야권이 정의당까지 포함을 해서 북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죠, 국회가. 네. 이거를 주는 것을 왜 주저합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늘 일하는 국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현안보다 국가의 자존심을 세우고 이 북한의 인류사에 있어서 저지를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네. 이 경위에 대해서 국민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본회의를 열어서 이 현안을 질의하는 것은 야당이 하지 말자 하더라도 여당이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또 이러한 국회에서의 그 국민의 소리를 북한도 들을 거예요.
그때 북한이 받아들이는 그 충격도 있을 거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이 눈길도 있을 텐데 집권 세력이 이걸 가지고 현안 질의도 못하게 하고 네. 또 대북 결의안 채택하는 것도 국회가 못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국회가 왜 있어야 하며 잠깐요. 여당의 존재, 성 이 의원님. 여당의 존재는 오늘 왜 그러면은 지금 결의안 채택 왜 안 된 건가요? 하기로 추진하기로. 여당이 응하지 않은 것이지요. 자체를 응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당이 이걸 안 하려고 지금 현재 발을 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더 모아서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북한한테 정확한 메시지가 가야 합니다. 아하. 이거를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예. 여당이 더 강력한 여당이 되고 국가를 생각하는 여당이 되려면 이런 걸 손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저는 제가 전달받기로는 내용에 관한 입장 차이에서 결렬된 걸로 알았었는데 들어보니까 상당히 여당이 아예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지금 이렇게 성 의원께 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이 통지문이 오고 난 이후에 입장이 변화가 된 것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온건한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국회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당은 국민의힘의 최근 공세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 국정 흔들기 아니냐, 이거 또 하나의 다른 방식의 북풍 정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제부터 있었던 청와대 1인 시위에 이어서 오늘 국회 본청 앞에 계단에서 또 이제 투쟁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국가적인 해법을 요구하실지요. 계획을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야당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고 이 정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22일 날 15시에 북한에 우리 국민이 떠밀려가 가지고 접수됐다는 것을 군이 인지를 했고요. 15시 36분에 대통령께 서면으로 보고가 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22일 날 오후 9시 40분경에 총살이 됐고요. 예. 사살을 당하셨고, 그리고 10시경에 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시신이 훼손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책임이 야당한테는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런 또 정부가 지금 현재 뭐라 했습니까? 국민 한 분 한 분 끝까지 다 챙기는 게 국가적 책무라고 얘기를 했고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예. 늘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국가가 그 일을 했는가? 이에 대한 본인들의 약속을 지키라고 야당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책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인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1인 시위는 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또 자율적으로 의원들께서 누가 요청도 안 했는데 몇 개 지구당은 이미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의 지시는 없었지만 아마 담당 지구당 위원장들이 이런 지구당에서도요? 알아서 하시지 않겠나 하는 데도 있을 거고 하지 않는 데도 있을 텐데 아마 그것은 알아서 워낙 사안이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공식 사과가 대단했습니다. 남만 배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전국 현안을 덮친 북한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대응 조치를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이 지금 지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생계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을 살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원래는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관련 문제를 먼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이 지금 북한 측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이 워낙 큰 현안이 돼서요.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제가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에 얘기 나눈 거 들어보셨지만은 결의안 채택 논의에 나섰는데 뭐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나 어쨌나 지금 상황을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쨌든 대통령도 오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정부와 여당에서는 근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와 또 여당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말로 이런 일이 북한 해협에서 발생했지만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유족과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한에서도 뭐 국무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돌아가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 정부의 예의가 아니냐. 책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쪽에서는 문제에 대한 성토와 더불어서 또 협상에 나서야 되겠지만은 국회 차원에서는 강한 대북 결의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섰는데 왜 정리가 안 되고 오늘 또 결의가 됐나요? 결렬이 됐나요? 뭐 최근 상황 변화라기보다는 대북 결의안 채택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여당에서도 적극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처음에는 뭐 현안 질의가 좀 추가된 걸로 알았습니다만은 또 내용에 있어서 좀 다소 이렇게 좀 미묘한 부분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북 결의안 채택 이 부분은 여당도 적극적으로 채택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또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당 차원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관련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또 이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라든지 관련 기관의 또 파악을 통해서 충분히 진상 규명을 할 거고요. 그러한 태도로 해서 철저한 재발 방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혹도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진상규명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청와대가 이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를 북측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북쪽은 호응하지 않고 있고요. 또 대응 조치를 하기엔 좀 늦은 듯한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좀 그 상황 발생에 대해서 이 재발 방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또 하셨지만은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남북 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과 또 신뢰가 가장 우선인 만큼 이 서로가 시각 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동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신뢰 회복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도 바로 북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것을 공동조사에 응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증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쨌든 당 차원에서 정부 여당 차원에서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기울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추장관 그리고 그의 아들 또 전 보좌관의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대로 의혹이 좀 잠재워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그나마 여러 가지 그 정부 현안 질의에서 그 부분이 워낙 많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야당에 또 공격이 있었습니다만 늦게나마 검찰에서 그런 발표가 있었다는 것은 참 다행이고. 근데 국감에서 계속 쟁점은 될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공정의 이런 공정의 부분 이런 부분은 남아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풀어가야 될 부분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부분은 또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피격 사건을 집중 공세하면서 추석 민심을 선점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추석 민심이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된 상태에서 민생 경제가 거의 바닥을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추 장관 아들 문제, 그 다음에 피격 사건 부분
이 부분이 겹쳐 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민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어서 국민과 정부가 여와 야가 하나가 돼야 될 텐데 이런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가 이런 부분에도 좀 우리가 촘촘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또 국회에 진출하게 된 중요한 배경인 중소기업 관련 쪽의 정책통이셨는데요. 또 당에서 현재 중소기업 특별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특히 이제 중소기업 문제. 그런데 이번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제 지원하는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이요. 네. 이제 이미 이제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어떤 좀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산과 소비, 고용, 매출이 전부 이렇게 급감한 상태고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존을 좀 걱정해야 될 이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중소기업 중화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월보다 매출이 30% 이상 급감했다는 업체가 절반이 넘는 56%가 나왔고요. 네. 특히 하반기 경영 상황이 상당히 좀 악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에 80%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본 4차 추경을 통해서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이러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근본적인 처방은 아닙니다만은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도 하방 추세를 조금 뒤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사실상 지금 저 소상공인들 부분은 임대료 부분과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예. 경영상의 운영상의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정부에서 인건비라든 임대료 부분을 다 보전할 수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나마 운영상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을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근본적인 처방은 안 되겠죠. 예. 뭐 이런 관련해서 그동안의 지원 관련해서 정부 중앙정부하고 또 지자체 간에 이것도 조금 뭔가 잘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커질 것인데 이것도 서로 오락가락 또 이제 뭐 중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다소 이제 이렇게 좀 신속성하고 속도를 좀 하다 보니까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렇게 온도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국회에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요. 네. 무엇보다도 근본 추경이 7조 8천억인데 그중에 우리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 긴급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한테 돌아가는 자금이 3조 8천억입니다. 네. 그래서 다소나마 이 부분들은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도 좀 가져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59년 만에 4차 추경까지 편성을 했는데 네네. 이미 편성됐던 기존의 추경들 중에서 상당수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언론의 비판적인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추경 때 소상공인 자금이 10조가 편성이 됐는데 네. 6천억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 자금이 아니고 금융기관 자금인데 다소 1차에 비해서 금리가 3, 4%대로 좀 높았던 부분, 그래서 수요자로부터 조금 외면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국회 차원에서 저 또한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금리를 조금 낮추더라도 네.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그 부분을 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그 미집행된 금액이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추경에 4차 추경까지 왔는데 이 부분은 속도와 신속성이 가장 생명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 24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추석 전에 자금이 집행이 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금융기관을 통한 9조 4천억 미집행 금액은 금리를 좀 다소 낮추더라도 예.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자금으로 집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추경에 포함된 긴급경영 안전자금 3천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중소기업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적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지원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나마 좀 다행이죠. 왜냐하면은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내수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최초에는 소상공인이었지만 점차적으로 4월 이후에는 수출 중소기업이나 제조업들이 또 신규 오다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고 있거든요. 그들한테 제일 어려운 부분은 자금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출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만기 도래되는 자금이라든 이자 부분에 대해 상환할 능력이 없고
또 그래서 우리가 정부하고 협의해서 긴급하게 내년 3월까지 대출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긴급 경영 안정작업, 수출 중소기업이나 제조 중소기업에는 고용 유지라든지 작은 부분에 상당히 좀 버티기 어려웠는데 그나마 3천억 추경 편성을 통해서 이것도 조금 숨통을 트일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만. 아까 이제 하반기 매출이 소상공인들 뭐 대부분 이제 줄어들 걸로 전망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중기업 지금 조사 결과에서 10명 중 9명이 지금 줄어들 걸로 전망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부에서 4차 추경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어떤 대책 마련을 지금 구상하고 있나요? 어쨌든 정부의 이렇게 대책이라든 이런 부분들은 추경을 통한 지원은 마중물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이제 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또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미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이렇게 앞으로의 선도산업 리딩을 해나갈 이런 부분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한테 아직 피부적으로 와닿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전통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응급실에서 좀 처방을 통해서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벤처기업이나 신산업은 이러한 우리 경제의 디지털 경제에 같이 편승하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지금 또 소비도 온라인화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산업, 골목상권 언제까지 어렵다고 우리가 하소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온라인화에도 적극적으로 편성하면서 디지털화와 스마트화 부분에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 시장이 가동되거나 살아나지 않으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골목상권이나 이런 쪽에 따뜻하게 좀 온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의 추경에서도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정부 방침이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임대료 부분으로 이렇게 또 많이 흘러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비 진작이라든지 이런 따뜻한 경제로 돌아가는 데서 좀 다소 한계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염려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51명의 초선 의원 중에 법안 공동 발의 2위를 하셨던데요. 네, 이렇게 많은 법안 발의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뭐 특별한 비결이보다는 21대 국회가 우리가 20대 국회가 좀 일을 좀 덜했다. 경제를 살리는 데 소홀했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고 21대 국회 출범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국회, 좀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 국민의 소망이었고 또 국회의원들의 다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앞단에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그 출발점이고 이들한테 좀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들여다봤고요. 무엇보다 제 개인이 이렇게 노력하고 했다기보다는 우리 또 같이 함께 일했던 우리 611호의 우리 사목 팀웍들이 같이 했고 또 여당과 야당에서 많이 동료 의원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공동 발의도 많이 했지만은 제가 그 대표 발의 이것도 한 20여 건 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더할 법안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발의가 많이 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것이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아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2건이 통과됐다면서요? 왜냐하면은 중소기업 기본법하고 중소기업 중앙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주는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의미가 있다면은 상생법 개정안은 그동안 개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약하고 협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납품 단가를 조정해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조사를 해봤더니 제3자인 중소기업 중앙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협상권을 좀 가져가지고 의뢰의 입장을 좀 대변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 기본법의 협동조합을 우리가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법안이었는데 최근에 강주에 있는 모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동물류센터가 수해로 인해서 한 20억 정도 피해를 받았는데
실제로 중기부에 처음에 신청할 때는 재지원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20억 정도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추후 이제 논의를 거쳐서 중소기업자로 인정을 받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 하기 어려운 일들을 공동물류센터라든지 공동시험연구시설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작은 중소기업들을 연결하는 힘입니다. 네. 바로 이러한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법안인데 앞으로 이렇게 그 네트워크 사회에서 연결의 힘, 이러한 협동조합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이제 국회에 처음 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추석을 맞게 됐는데 이번 또 추석은 오히려 가지 않는 게 좋은 거라고 또 이렇게 권하는 코로나19 시대 추석인데 보통 때 같으면은 뭐 이렇게 귀성객들 맞이하기도 하고 지역구를 돌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인데 이제 비례대표시니까 어떤 계획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추석 연휴 명절 기간 동안에 어떤 활동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냥 별 활동하지 않고 쉬실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우선은 참 우리 추석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데 가족과의 따뜻함과 이런 부분을 나누셔야 되는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으로 하셔야 되고 전화로 이렇게 안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국민들의 처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또 추석이 지나면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맞이하는 국정감사하고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을 살펴보고 또 의원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또 의미 있는 책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좀 보면서 제대로 좀 현안들을 좀 짚어보면서 의미 있는 국정감사를 좀 대비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도 하면서 국감 준비도 하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중항에서 이제 활동을 30여 년 정도를 하다가 이제 국회로 진입하셨는데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의정 활동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의 목표 또 계획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파워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소벤처기업 개발로서 중소벤처기업을 이렇게 대변하는데 그 대신에 전체 경제하고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에서 좀 해나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의 공정경제 문제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납품단가 문제와 기술 탈취 문제에 좀 핵심인데 그런 문제에 좀 주안점을 두면서 동료 의원들과 또 연결과 네트워킹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요. 서울이 16도, 철원 11도까지 낮아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강주 25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N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